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은 이제 가능성이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며 이렇게 위협했는데요. 김명수 합참의장은 전방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으로 응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 11일 만에 본격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의 세밀 조정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초원국 평양종합관제소에 조직된 정찰위성 운영실은 12월 2일부터 자기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또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논평원의 글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 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논평원은 또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됐다며 남측이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 감시를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논평은 이 같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NLL 주변 해안포를 개문하고 휴전선 일대 감시 초소를 재설치하는 등 도발 징후가 잇따라 나타나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서부전선 방공진지 등을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적극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그것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부대도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압도적 능력으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군도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미사일 SM-2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며 실전 교전 능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일주일의 짧은 휴전이 끝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다시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이제 피난민이 몰려있는 남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위치한 하마스 제2의 도시 칸 유니스. 줄지은 건물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옥상부터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하게 건물 밖으로 뛰어나온 시민들은 양손과 수레에 세간살이를 가득 싣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일주일 짧은 휴전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남부에는 북부에서 피난온 주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와 라파 등 가자지구 남부의 주택과 학교에 공습을 가했고 이슬람 사원 3곳도 파견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남은 인질 130여 명의 석방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인질 석방 촉구 집회에서는 하마스에게서 풀려난 인질들도 참석해 남은 인질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가 이번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는 역사상 모든 평화 조약은 절대적 정의가 아닌 타협에 기반했다면서 정의는 필수적이지만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면 갈등이 무한히 지속돼 평화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며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부부 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린 20대 친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기는 화단으로 추락했고 발견한 주민이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오늘 오전 6시 20분쯤 25살인 엄마 김모 씨가
이 아파트 15층에서 본인의 딸을 던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생후 6개월이었던 딸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다퉜으며 그제 김 씨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도까지 나와서 싸우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막 자주 싸웠어요 항상.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 사하구의 한 다가구 빌라에서는 90대 여성과 30대 외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90대 여성의 딸인 60대 여성 역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장시간 연락 두절로 문개방 요청돼 있네요. 2명은 사망이라서 인계했고 1명만 대원해 주겠습니다. 의식 없고 호흡은 있는 상태였네요. 현장에서 범행 징후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의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0분쯤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거주자인 52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나흘 전 입적한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스님이 후대에 남긴 열반송 글귀와 함께 다비식도 봉행됐습니다. 이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승 스님의 법구가 장작을 쌓아 만든 연화대 안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곧이어 20여 명의 스님들이 불이 붙은 거화봉을 들어올리고 동시에 연화대 아래로 불을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연화대를 덮고 있던 자승 스님의 열반송 글귀도 불길 속으로 함께 사라지고 주변의 스님과 불자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인의 극락 왕생을 기원합니다. 다비식에 앞서 서울 조계사에서는 자승 스님의 영결식이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은 종정 성파 스님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등 주요 인사와 불자 10,0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에 힘쓴 고인의 생전 업적을 추모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은 자승 스님이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입적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참회의 소신 공양으로 사부대쟁에게 큰 울림을 법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승 스님이 포용과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큰 어르신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8년 동안 조계종 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자승 스님의 차량과 거처에서 유언장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불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서울 아파트 값은 많게는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매로 넘어오는 서울 아파트 매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원과 학교로 둘러싸인 데다 전철역도 가까워 강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94제곱미터 기준 시세는 약 37억 원. 그런데 최근 경매로 나온 같은 크기 아파트가 4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약 16억 원을 더해도 시세보다 7억 원이 싼 상황입니다. 집이 시세대로 팔리면 대출금 9억 원을 갚고도 남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그 집주인한테 그냥 팔아라. 나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온 거 보면 은구하기가. 감정가보다 싸다고 선뜻 입찰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억 5천까지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아래로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산 집도 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저는 본전만 돼도 팔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려놨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대출 강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조정 기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냉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경매 아파트 역시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에 있는 것들도 유찰이 많이 되면서 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얼어붙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1960년 6명 수준이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재작년에는 0.81명이었습니다. 약 60년 사이에 86.4%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가파른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 21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20.3%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이대로 두면 미래 한국 사회는 힘을 잃습니다. 한국은행은 205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 이하, 마이너스가 될 확률을 68%로 내다봤습니다. 2070년에는 총 인구가 4천만 명 이하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을 언급하면서 한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 70명으로 줄어드는 거라며 이는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재앙 수준의 인구 감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의 안정, 수도권 집중의 완화, 그리고 교육과정 경쟁의 완화를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한 무슬림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독일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영국인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체포된 남성은 너무 많은 무슬림이 팔레스타인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 비르아켐 다리. 총을 든 경찰들이 다리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채 통제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26살 프랑스 남성 아르망이 아내와 함께 있던 필리핀 출신 독일인 관광객의 등과 어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영국 관광객을 공격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 다리를 건너 도주하던 아르망은 경찰의 추격에도 격렬하게 저항했고 두꺼운 옷 때문에 전기 충격기에 2차례나 맞고서야 겨우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아르망은 아랍어로 알라쿠 아르바크, 신은 위대하다를 외쳤다고 목격자들이 설명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많은 무슬림이 죽어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Et que la France serait complice de ce que faisait Israël, et il aurait dit qu'il en est marre de voir des musulmans mourir. 범행 전 아르망이 촬영한 2분 분량의 영상도 공개됐는데 스스로를 IS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무슬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وما نسيناكم والله ما نسينا جرائمكم على المسلمين في ديارنا. 이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르망은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공격을 계획하다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유대인과 무슬림 인구가 많은 프랑스에서 인종이나 종교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7개월에 앞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금어기가 풀리면서 다시 중국 어선들이 서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치역까지 싹쓸이해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우리 해경대원들이 불철주야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새벽 전북 어청도 먼바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해경 경비정이 중국 어선 2척에 물대포를 쉴 새 없이 발사합니다. 우허가 어선 상대로 소화포 발사 실시 중에 있음. 어선에는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와이어로 고정한 쇠창살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대포 공격에 중국 어선들은 결국 우리 해역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 섬 가거도에서 70km가량 떨어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해경 특공대가 탄 고속단정 2척이 빠른 속도로 중국 어선에 접근합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특공대는 신속하게 조타실과 어창 곳곳을 살핍니다. 이 중국 어선은 조업 일지를 올해 4월까지만 작성했습니다. 다른 측은 어디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올 한 해 중국 어선 525척을 검문 검색해 46척을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14척을 납포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조업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해양경찰은 야간이든 주간이든 24시간 항상 불법 조업을 하려고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이번 2박 3일 특별 단속 기간에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52곳에서 중국 어선이 펼쳐놓은 불법 어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어구를 거두러 오는 걸 적발하기 위해 경비정과 항공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회사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게 됐다면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전부터 시행 중이죠.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까지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2년을 더 미루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80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 기간 중 안전 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 야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 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유예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또다시 2년의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유예 추진에 민주당도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의 전제로 뜻을 모으면서 고 김용규 노동자 사망 이후 2년 만에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제정 5년 만인 2026년에야 전면 시행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전기차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타오르고 소화기로도 끌 수가 없어서 진화에 애를 먹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 좀 더 효율적인 진화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상가를 들이받자 푸른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시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벙 한가 동시에 불이 났으니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침수조에 차량을 넣고 나서야 불길이 사그라집니다. 배터리의 순식간에 온도가 1,5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한 건데 조립식 수조도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설치에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경사진 곳엔 설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화재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화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진화 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어 팽창식 수조의 경우 소방대원 2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바람만 넣으면 돼서 설치 시간도 조립식에 비해 2배 정도 빠릅니다. 바닥에 경사가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조에 넣을 수 없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해법도 연구 중입니다. 지난 8월 울산의 한 공장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불이 나 진화에 1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는 원격 침투주수 소방차도 개발됐습니다. 실험에선 5시간 이상 걸릴 진화 시간을 10여 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1차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전기차와 ESS 화재는 92건으로 피해액은 480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죠. 특히 인적이 드물거나 인구가 적은 마을에서는 119 신고가 늦어져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9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륜차가 넘어진 뒤 90초 동안 다시 세워지지 않자 사고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륜차 사고는 다른 차량과 달리 완충작용 없이 운전자에게 외부 충격이 전달돼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나이 먹으면 사실상 그 힘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토바이 일으킬 수도 없고 핸드폰이 먼저 떨어져 있으면 잡지도 못하고 그게 신고하기 엄청난 힘이 들죠. 특히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이나 산간에서는 이륜차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보행자나 차량 이동이 적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신고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군에 시범 도입된 자동 신고 시스템은 65살 이상 고령자의 이륜차 200여 대에 먼저 센서를 설치해 운영됩니다. 이륜차 속도와 충격량 등을 분석해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에는 운전자와 가족 등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도 저장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발견 지원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는 최소화시키고 또 응급시설로 빠르게 후송해서 최근 5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해마다 500명 안팎. 교통안전공단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른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회사 측의 공식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고위 임원이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외부 투자금으로 몸집을 급속도로 키워온 성장 전략도 진단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최종전에서 울산이 라이벌 전북을 꺾고 홈에서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 진출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미 리그 2연패를 확정한 울산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부 진출을 위해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전북. 상대적으로 절박함은 덜했지만 울산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득점왕 주민규의 슈팅을 시작으로 전북 골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32분 마침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성준이 내준 공을 서령우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울산 선수들은 우승을 자축하는 세리머니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홍정호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불운까지 겹친 전북은 후반 거센 반격에도 불구하고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대0 승리로 피날레를 장식한 울산은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4위에 머문 전북은 챔피언스 리그 2부 무대로 밀려났습니다. 올 시즌 1부로 승격한 광주는 포항과의 무승부로 3위를 지켜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다는 초석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배구의 베테랑 이근호는 팬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피겨 여자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5살의 신지아가 쟁쟁한 선배들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깜짝 1위에 올랐던 신지아. 프리스케이팅에선 24명의 선수 중 마지막으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7번의 점프를 모두 실수 없이 소화하며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의 박수 속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은 신지아. 결국 합계 216.35점, 개인 최고 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김혜림과 유영뿐 아니라 이혜인까지 쟁쟁한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내년 1월 4대륙 선수권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연령 제한으로 출전은 하지 못하고 대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제가 연습한 걸 믿고 잘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행복해요. 남자부에선 발목 부상 중인 차준환이 진통제 투혼을 펼치며 합계 260.53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편 골대를 향해 강슛을 날려버린 골키퍼의 역대급 자책골,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독일 2부 리그 경기인데요. 자기 진영에서 짧게 공을 내준 함부르크의 골키퍼. 다시 골키퍼를 향해 패스가 가는데 이게 뭔가요? 골키퍼가 자기 골대를 향해서 강슛을 날렸어요. 멀리 걷어내려고 한 것 같은데 공이 불규칙하게 튀면서 빗맞았군요. 스스로도 황당해하는 골키퍼. 본인은 속이 많이 타겠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역대급 자책골이었네요. 이번엔 NBA입니다. 4쿼터 초반 111대 87로 오클라호마 시티에 24점 차까지 뒤진 댈러스. 그런데 이때부터 신들린 듯한 외곽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석점슛, 또 석점슛. 5분여를 남기고 어느새 동점 성공. 상대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는 동안 무려 30점을 올리며 경기를 뒤집습니다. 경기 중 30대 0의 점수가 나온 건 역대 최초인데요. 하지만 너무 힘을 쏟아부었나요? 막판 재역전 당하며 경기에선 패배. 정말 마지막까지 승부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농구 SK의 완벽한 속공 플레이입니다. 비하인드 백패스에 이은 호쾌한 덩크가 인상적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극심했던 추위는 차츰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날섰던 바람도 조금은 무뎌졌고요. 낮 동안에는 햇살이 온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보였고요. 밤 사이에는 구름이불 없이 하늘의 열을 많이 빼앗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2도,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추운 곳이 많을 텐데요.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12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화재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로 17일째, 경북 울진 등지는 16일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낮 동안에 중부 지역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안동이 영하 6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가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무렵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반짝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